더 가볍게, 더 마르게, 살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평생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21세기 현대인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나만 빼고 모두 마른 사람 투성이인 이 세상. 나의 체질량 현주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름도 종류도 너무나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 실제 효과는 어떨까? TV주치의가 당신이 궁금해하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질환이죠. 이 비만의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하니까 이 비만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비만과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다이어트 방법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과 전문의 박윤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 365일 다이어트를 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안 하세요? 저도 365일 하죠. 365일 해요. 이 여성들 굉장히 이 다이어트, 비만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그럼요. 이 비만이 어느 정도 이게 살쪄야 비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이제 비만을 평가하는 척도가 주로 사용하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 지수. 네.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네. 키에 비해서 체중이 낮으면 체질량 지수가 낮게 나오는데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18 이하를 저체중이라고 하고요. 네. 18에서 23을 정상, 그리고 23이 넘으면 과체중, 25가 넘으면 경도 비만, 그리고 30이 넘으면 중등도 비만, 또 35가 넘으면 고도 비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서양인들이랑 똑같은 비만이라 할지라도 약간 체형도 다르고 특징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네. 한국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체지방률이 높게 나옵니다. 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좀 더 심하게 나오는데요.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은 주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같은 체질량 지수라도 동양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낮은 비만도에서도 비만 관련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양인과 우리나라 이 비만 기준이 좀 네. 달라요. 서양인은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0이 넘어야 비만인데 우리나라는 25만 돼도 비만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만이 뭐 사실은 네. 다 아시다시피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뭐 좀 많이 먹고 뭐 적게 소모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섭취하는 것보다 쓰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약 한 30%이고 환경적인 원인이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생활에서 비만이 유도되는 초래되는 원인은 주로 과식, 과음, 스트레스, 또 일상생활에서 전혀 활동이 적고 운동 부족인 경우 아무래도 비만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네. 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달성하기가 힘든 감량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무리한 감량 목표를 세우는 목표가 너무 높군요. 네. 그렇죠. 기초 대사량이 뭐 한 1200에서 1500 사이밖에 되지 않는데 네.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달에 한 2kg, 3kg를 꾸준히 감량하는 것도
상당한 감량의 폭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kg, 5kg, 심지어는 뭐 10kg 가까운 감량 목표를 세워놓고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단기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 힘든 일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실제 우리 몸이 느끼기에는 이게 계속 가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생존 본능이 바로 요요 현상. 요요 현상. 네. 그래서 다들 욕심은 빨리 감량을 하고 싶지만 그렇죠. 가능하면 천천히 빼는 것이 요요를 막고 오래오래 감량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네. 두 번째 또 특징은 네.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절대로 평생 유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게 많죠. 네, 예를 들자면 단식원, 네. 또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다이어트 식품들, 그리고 식욕 억제제 같은 약물들, 한약 등. 물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일들은 누구나 평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단식원에 평생 살 수 없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자체도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일상화해야 되는데 비만이신 분들은 네. 다이어트를 일상화해야 되는데 일상화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많이 움직이고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덜 먹는 거. 안 그렇죠. 먹는 게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약물을 이용해서 단기간 식욕 억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약을 오래 쓰는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든지 내성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내성이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 먹지 못하고 중간에 약을 끊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식욕이 폭발을 하면서 요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오고요.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폭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비만은 유전이다. 굉장히 뭐 쉬운 질문이죠. 근데 보면 부모가 뚱뚱한 경우, 자녀가 뚱뚱한 경우 많이 봤어요. 일단 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 한쪽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약 한 50% 된다 그러고요. 네. 네. 부모 양쪽이 비만인 경우는 자녀가 비만일 경우가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적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부모하고 이렇게 자식하고 식생활도 좀 비슷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살찌는 음식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폭식증이 올 수 있다. 이건 제가 자신합니다. 이건 옵니다, 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네, 겪어봤어요. 오늘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네. 우리 몸은 다음에 또 굶을 걸 대비해서 더 많은 열량을 몸에 축적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폭식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지방흡입술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이런 지방흡입술을 받으면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O일까요, X일까요? 글쎄요, 뭐 요요가 평생 없기만 하다면 뭐 전 국민이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X? 다 맞추셨네요. 네. 물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지방 세포의 개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지 않으니까 그 부위에는 살이 좀 덜 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 후에도 살이 찌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속한다면은 개수가 늘지 않더라도 세포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진다. 네, 다시 살이 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 지방의 일부만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은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몸을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는 시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을 좀 아예 안 생기게 하면 좋잖아요. 비만이 아니신 분들, 과체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점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체중 조절은 누구나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1세기 신종 전염병.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 고도 비만. 살 빼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난다. 잘못된 다이어트가 오히려 고도 비만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명 미래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동비만. 아동비만이 성인비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나 감소한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치명적인 고도비만. TV주치의에서 그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뭐 다들 날씬해요. 그래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기를 12년 전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고도 비만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는 초고도 비만은 0.2%였던 것이 지금 0.5%까지.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계를 보면은 이 OECD에도 비만 통계가 있거든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만 통계에 우리나라 특히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청소년, 그중에서도 남자 아동들이 10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군요. 네, 게다가 지금 소아 비만 아동들은 거의 7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전 국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조금 통통한 거 가지고 고도 비만이라고 할 것 같진 않고 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살찐 걸 말하나요? 고도 비만 말 그대로 많이 살찐 상태인데요. 이제 이걸 평가하는 척도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 중등도 비만이라고 하고요. 35가 넘으면 고도 비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제 좀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cm인 경우에 이게 100kg 정도 되면 이게 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160cm 이상이면 한 90kg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주시니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유로 고도 비만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고도 비만으로 이르게 되는 원인은 뭐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잘못된 다이어트의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도 비만이 된다고요? 후유증 때문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약간의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이었던 분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요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간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여 년간 무리한 다이어트와 반복을 하다 보면 점차 비만도가 증가해서 결국은 고도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질환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비만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 고혈압이고요. 그 이외에도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무릎 관절을 비롯한 관절염,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이런 암에 걸릴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비만은 특히 고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그 뭐 네. 생리불순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부인과적인 그 질환도 일으키는 건가요, 비만이? 그렇습니다.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난소의 변형을 가져와서요. 네, 그래서 생리불순, 또 심한 경우는 아예 무월경이 되기도 하고 그게 불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보다 체중 감량이 더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일반 그냥 과체중이거나 네. 경도비만인 경우와 달리 일단 고도비만 상태에 몸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 세포 자체가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만 지방 세포와는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량이 힘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도비만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감량하기 어려운 것이 몸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걸 소모하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하지만 고도비만인 경우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오히려 활동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감량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고도비만인 경우 이렇게 살을 빼기가 더 어렵다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전문의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고도비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과체중과 경도비만과 달리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만으로 정상 체중까지 감량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3% 이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100명이면 97명은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고도비만 이상에서는 외과적인 수술만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나기가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근데 과연 안전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물론 수술 그러면 다들 겁을 냅니다. 네. 그리고 수술인 이상 100%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경험이 많고 제대로 수련을 거친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그리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의 통계를 보면 비만 수술 중에서 그래도 좀 복잡하고 합병증 확률이 높다고 하는 위우회술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0.5% 이하로 보고가 되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안전한 위절제술이나 위밴드 수술은 이보다 합병증 확률이 더 적어서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담낭 절제술이나 충수 절제술보다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렇게 수술이라는 게 뭐 안전한 수술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수술했을 때 얻는 득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도비만을 방치했을 때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는 수술을 거치면서 고도비만에서 벗어나서 비만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고도비만 수술을 보험 적용이 되는 수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술, 그러니까 고도비만 뭐 아까 우리가 뭐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다 수술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학회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감량 노력을 체중 감량 한번 해보는 것이 식이나 좋겠죠. 운동 같은 거. 네, 일반적으로 감량 노력을 해본 다음에 하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또는 체질량 지수는 30 이상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도비만 대사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환자 수 1000만 시대, 한국인의 대표 생활습관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모든 병들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은 바로 고도비만. 백날 첫날 안 먹고 운동해봤자 꿈쩍도 않는 견고한 살덩어리.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 모두 소용없었다면 여기 주목! TV주치의에서 고도비만을 해결하는 다양한 수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도비만, 뭐 비만 수술하면 지방 흡입술을 이제 비만 수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이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대부분 살 빼는 수술 그러면 지방 흡입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방 흡입은 피하에 있는 지방의 일부를 빼내서 몸매를 좀 더 매끈하게 다듬는 시술이고요. 실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장 지방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비만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도비만을 수술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위 밴드 수술, 또 위 절제술, 그리고 위 우회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 각 수술 방법에 대해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위 밴드 수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 밴드 수술은 위의 최상부에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밴드를 장착을 하고요. 이 밴드의 내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식사에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 절제술은 다른 말로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위를 일부를 잘라내어서 소매 모양의 가는 관의 형태로 만들어서 식사량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또 한편 위 우회술은 식도까지 내려온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위를 우회해서 소장의 중간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수술로 식사를 하더라도 영양분이 흡수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비만 환자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수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 요걸 수술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 수술을 아무한테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5가 넘는 고도비만인 분들과 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또 천식, 생리불순 등 이런 비만 관련 합병증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어린 비만 환자라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령의 상한선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에서 13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도비만인 경우에 수술을 한 경우와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연구했습니다. 이때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를 한 군과 고도비만 수술을 한 군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도라든지 비만 관련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현재 만 13세 이상에서 단 청소년 본인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도비만 수술이 이 비만을 치료하는 최후의 선택으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일단 먼저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도 비만과 달리 고도 비만 이상이 되면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3% 이하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 고도 비만 이상에서는 외과적인 수술이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3%의 성공률이라는 게 되게 의아하거든요. 네. 사실 다이어트 하면 식이와 운동이 정석이다라고 믿어지는데 수술이 최선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수술이 최선은 아니고요. 네. 고도 비만 이상, 초고도 비만인 분들은 경도 비만이라든지 그냥 과체중인 분들과 지방세포의 성격이라든지 몸의 대사 환경 자체가 이미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성공률이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그 비만인 사람에게 네. 너는 의지가 부족해서 뚱뚱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내장기관이 운동하는 속도, 또 어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를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배설할 것인가. 이건 저희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의 환경 자체를 다이어트에 유리하게 조금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체중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 이제 뭐 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나중에 뭐 장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장유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장유착이라는 것은 그냥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장유착입니다. 크고 작은 장유착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생활하다가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치료나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한 장유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장유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하지만 높아도 개복 수술을 한 분들의 10명 중 1명도 장유착이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 비만 수술은 거의 대부분이 복강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복강경이라는 것은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것보다 상처가 아주 작은 구멍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하는 경우에 장유착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장유착이 문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도 비만 관련해서 수술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음식 섭취량이 좀 줄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먹던 양이 있으니까 줄어들면 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건 이제 비만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우회술의 경우는 식도까지 내려온 음식이 위와 소장의 일부를 우회해서 흡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 후에는 철분이나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이 필수 영양소가 어느 정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우회술 후에는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 되지만 위 밴드 수술 같은 경우는 음식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만을 줄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당연히 영양 부족이 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을 줄여주고 대신 꾸준히 줄여서 꾸준히 감량을 한다면 영양 불균형이나 부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최근 국내에서 시행하는 고도 비만 수술 건수는 연간 약 1000건 이상. 이 중에서도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위밴드 수술법 집중 탐구. 궁금증 하나. 위밴드 수술의 체중 감량 원리는 어떻게 될까?
궁금증 둘. 위밴드 수술의 안전성은 과연 어느 정도? TV주치의가 위밴드 수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비만 수술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위밴드 수술도 있고 위절제술, 위우회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건 어느 정도 분포로 돼 있나요? 사실 국내에서 첫 시작은 위절제술이었는데 네. 실제로 현재 요즘에 70 내지 80%는 위밴드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나머지가 위절제 수술과 위우회술입니다. 네, 위밴드 수술 저도 요즘 많이 듣긴 들었는데요. 요즘 전 국민이 네.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그렇죠. 이게 뭐 절제술이라든지 우회술보다 좀 나은 점,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네. 그러니까 다른 수술과 달리 위밴드 수술은 뭐 장을 자르거나 이어붙이거나 하는 그런 술식이 없이 위에 실리콘 밴드만을 장착하기 때문에 술기 자체가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수술이며 또 당일 퇴원하는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그래요?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또 다른 큰 특징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술들은 한번 수술을 해놓으면 살이 너무 빨리 빠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살이 잘 안 빠져도 또 어떻게 추가로 할 방법이 곤란한데요. 네. 위밴드 수술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위밴드는 물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제거를 한다면 원래 수술 전의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로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일 향후에 더 좋은 수술법, 그야말로 완벽한 수술법이 나온다면 밴드를 제거하고 그 수술을 시행해도 될 정도로 몸의 구조가 수술 전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궁금하거든요. 네. 도대체 이 위밴드 수술의 원리가 어떻길래 살이 빠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의 최상부에 이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밴드를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냥 장착이 돼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을 좁히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더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줄게 되겠죠. 더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더 작은 크기의 음식만 내려가게 됩니다. 또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되면 음식이 좀 더 편안하게 빨리 내려가고 네. 그래서 내경을 조절해주면 실제로 섭취하는 양이 달라지고 적절하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는 식사를 아주 조금만 하고도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네, 그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단순하게 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생리식염수를 많이 넣어주면 더 많이 조여지겠고 네. 식염수를 빼면 느슨하게 해주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복강경, 그러니까 몸에 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분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하고 그걸 다시 봉합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대수술입니다. 또 그에 따른 합병증도 많았고요. 근데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복강경이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비만 수술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모든 비만 수술, 특히 위밴드 수술은 100%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수술을 뭐 안 받아도 되는 사람까지 막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위밴드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고도비만인 분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이 유명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위밴드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사람들 관심이 좀 많아졌죠. 걱정거리가 합병증입니다. 네. 합병증은 전혀 없을까요? 이 밴드 아래에 있는 위 조직이 밴드의 상부로
탈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밴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밴드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위가 거꾸로 올라오는 실제로는 위가 역류해서 올라가는데 마치 밴드가 내려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밴드 미끄러짐, 영어로는 밴드 슬리피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식사를 못하게 되고요. 안 내려가겠죠, 음식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약 한 3 내지 5%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3 내지 5% 밴드 미끄러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위를 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조여서 혹시 뭐 조직이 상한다거나 뭐 괴사된다거나 뭐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밴드 미끄러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위 조직을 밴드의 상부 위와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 밴드를 고정하는 과정인데요. 밴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밴드가 조여지는 부위에 아무래도 실과 바늘이 지나간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상처를 밴드가 조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직이 좀 타이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 타이트한 데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 밴드 수술 발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의 어떤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정을 좀 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없나요? 밴드 미끄러짐 현상이라는 것이 이 밴드 하부에 있는 조직이 상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하부 조직만을 긴장감은 좀 덜하게 하지만 훨씬 더 고정은 잘할 수 있는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상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부 고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수술법으로 600건 이상의 수술을 하면서 밴드 미끄러짐이라든지 위벽 손상, 괴사 등 합병증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의료진 쪽에서도 합병증이나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먼저 위밴드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위밴드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위밴드가 마치 세게 강제로 조여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강제로 못 먹게 하는 수술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위밴드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식사량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위밴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무조건 세게 조여서 살을 빼겠다고 덤벼들면 점점 밴드를 강하게 조이게 됩니다. 근데 밴드를 너무 심하게 조이게 되면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어떤 경우는 물도 못 마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세게 조인 경우에는 식도나 위는 물론 또 밴드가 조여진 부위도 무리가 와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위밴드 수술 후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밴드만 장착이 있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절 하에서는 식사를 수술 전처럼 급하게 드실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소량씩 넣고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위밴드 수술 후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밴드 수술을 받은 분들은 이 내시경 검사 같은 걸 이렇게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밴드가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내시경이 통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밴드를 느슨하게 조절한 후에 내시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밴드가 지금 잘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는 이제 적절하게 밴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조절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병원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체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뚱뚱한 주인공의 화려한 변신.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쭉쭉 살만 빠지면 꿈에 그리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No! 천만의 말씀! 살 빠진 후 축 처진 라인까지 매끈하게 살려줘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TV 주치의와 함께 몸매 살리는 체형 교정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네, 요즘 뭐 전신 성형을 통해서 네.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참 많고요. 네, 드라마 저도 봤는데. 실제로도 제 주변엔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형 교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다 보면 아무리 건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감량을 했다고 해도 살처짐, 즉 이렇게 남아도는 피부가 아래로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처진 살은 운동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하진 않죠. 물론 피부가 살짝 처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운동으로 탄력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네.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피부 처짐이 상당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시 올려붙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살이 많이 찐 분들은 피부가 튼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예, 튼 살. 그렇죠. 네. 튼 살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체형 교정 수술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지? 네. 지방흡입술인가 싶었거든요. 같은 건 아니죠. 지방흡입술은 체형 교정술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뭐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위의 그 살처짐을 해결을 하면서 같이 지방 흡입을 해 주었을 때 효과가 더 좋겠다 싶으면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 흡입 수술도 체형 교정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체중을 많이 감량했을 때 지방 흡입 수술이 도움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피부가 약간 늘어져 있는데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안에 볼륨이 더 줄어서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지고 더 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탄력이 없어져서. 네. 네. 그렇군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을 일부를 빼서 몸매를 매끄럽게 해주려고 하는 시술이고요. 체형 교정을 위한 수술은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매끈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많이 처진 경우에 페이스리프트라는 수술을 통해서 얼굴의 탄력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전신의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몸을 타이트하고 매끈한, 즉 살이 찌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수술입니다. 네, 방금 뭐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전신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수술 시간도 좀 길고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부작용이나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없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까, 이건? 물론 수술이다 보니까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형 교정을 위한 바디리프팅은 내부 장기를 건드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겉에 있는 늘어진 피부만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합병증보다는 이 수술은 어쩌면 이제 미용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매를 좀 더 타이트하고 매끈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수술은 몸에 상처를 남기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남는 상처를 덜 흉하게 남기고 또 가능하면 덜 보이는 위치에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름다운 피부를 재생시키는 수술인데 상처가 남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미용 목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사실 이 수술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도 크고 수술 후의 통증도 제법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투자해서 매끈한 몸매를 다시 되찾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다시 체중이 많이 쪄버리고 그리고 다시 감량을 한다면 이미 수술 이전 상태와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몸매를 되찾았다고 해도 방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그 몸매를 그대로 쭉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뭐 운동 같은 게 좀 중요하겠죠. 적절한 식이 조절, 또 적절한 활동, 운동, 네,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수술하는 병원이 요즘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많죠. 인터넷에 뭐 체형 교정 쳐보면은 비만 클리닉 초면 왜 병원- 수천 개가 나오죠. 어떻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병원을 선택할 때 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수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술하는 병원과 의사가 이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잘 알아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 처진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없던 상처를 새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첫 번째 수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거 이제 그 연예인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이거 빼달라고 다시 재수술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아, 네. 사실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저에게 수술 받은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과연 제 밴드 괜찮으냐,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밴드를 제거하겠다는 제거 수술을 예약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네. 제거하는 것도 수술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밴드를 불필요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도 이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밴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지고 너무 쓸데없이 공포심을 가지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재수술을 통해서 어떤 또 합병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밴드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위밴드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박윤찬 원장님과 함께 비만과 고도 비만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TV 조치 언젠가부터 공식 질문이 됐어요. 네. 원장님은 왠지 몸짱이실 것만 같고 네. 운동 열심히 할 것 같고 약간 그런데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네.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전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가 사실은 저의 건강관리 노하우입니다.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적게 받자. 네. 근데 네. 사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면 또 생활 자체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네. 뭐 남들한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면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것도 드시나요? 가끔 필요할 때 먹습니다. 즐겨 먹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외과 의사들이 보면요. 네. 이거 잘하세요. 네, 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수련 기간 때는 꽤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네. 많이 했는데요. 네. 저 요즘은 좀 많이 삼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윤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 11월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비만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비만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체중관리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